여러분, 군산시 그쪽으로 가는 길이 있으면 군산시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거기에 대우 자동차가 있었고, 대우 자동차가 미국 자동차 회사 GM에 그걸 넘겼습니다. GM 코리아란 자동차 회사가 있을 때는 아마 7, 8천 명이 거기에서 근무하고, 거기서 오는 또 여러 가지 부설 사업들이 융성해서 군산시가 아주 번창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너무 강성 노조가 돼서 데모를 하다가 서로 대화가 안 되니까 노조의 강경파들이 사장실을 점검해서 악덕 기업 물러나라, 막 그렇게 극한 투쟁을 하니까 GM 쪽에서 학을 떼서 물러나 버렸어요. 지금 군산시는 아주 파리를 날리는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 회사 사용주와 노동자들이 의논해서 나라를 발전시켜야 하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노조가 참 꼭 필요하지요. 근데 그게 이제 상식과 국민 경제를 생각하고 룰을 따라야 하는데, GM 코리아 노조처럼 너무 강경 일본도로 나가면서 물러나라 사장실 점검해서 그러면 실제 물러나 버리고 나니까 자기들이 실직자 된 건 말할 것도 없고 시민 전체가 경제가 어려워졌지요. 우리 여당에서 노란봉투법 하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말 들었습니까? 나는 뭔 법이 노란봉투법인가 알아보니까 노동조합에서 불법 데모를 하고 파업을 하고 해도 사용주가 그걸 제재하거나 고발하거나 할 수 없는 법이지요. 그래 되면은 사용주들이 회사 측에서 노조를 법적으로 제어할 수 없으니까 의욕이 떨어지지요. 내가 아는 사장님은 노란봉투법 통과되는 걸 보고 나한테 그래요. 아이고, 골치 아프게 노조하고 싸우기도 싫고 경기도 나쁘고 새 줘버리고 골프나 치러 다닐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되지요. 지금까지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는데 희망을 가지고 합시다. 그래도 뭐 벌써 결심했더라고요. 참 이런 사회가 노동자들도 살아야 되고 회사 경영인도 살아야 되고 같이 살 생각을 해야지, 정부에서 노란봉투법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노동자들 편만 들면은 기업이 흔들리게 되지요.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국제 경쟁력이 있는 층은 둘입니다. 기업가들. 그 월급날 연말이 되면은 직원들 월급 때문에
머리에 쥐가 난다 그래요. 그 월급 해대느라고 그래가지고 기업을 일으켰는데, 그렇게 노란봉투법 이런 게 득세해가지고 기업가가 기업할 의욕이 없어져 버리면은 망가지는 거는 나라 자체가 망가지지요. 우리가 나라 위에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는 설교 때는 가능하면 그런 얘기는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되지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나라 위에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1945년 해방된 뒤로 이제 80년째지요. 3년 뒤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고, 또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광복절만 기리면 안 돼요. 광복절과 건국절을 같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45년 8월 15일은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된 날이고, 해방된 뒤에 우리 정부가 서야 하니까 3년간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냈습니다. 좌우 대립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미 군정이 시작되면서 미 군정청 장관이 하지 중장이요. 그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새 나라는 공산주의가 좋으냐 민주주의가 좋으냐, 미 군정청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공산당이 인기 있었어요. 왜 인기가 있느냐? 지주를 몰아내고 평등사회를 만들어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주인과 모습이 같이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 이게 이제 공산당 주장이니까, 호남 같은 데는 소작인이 8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석군, 천석군 듣기는 그럴듯하지요. 만석군 그러면 그 밑에 소작인이 수백 세대지요. 그런데 일제시대는 일부러 그걸 조장했습니다. 그래야 통치하기가 좋으니까. 근데 해방된 뒤에 공산당이 아주 유능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유능한데 마음이 병들었 사람, 박헌영입니다. 박헌영. 박헌영은 천재입니다. 천재. 그 사람이 20대에는 서울 정동교회 청년회 다녔습니다. 그러다 공산당 접촉하고, 기독교 이거는 제국주의 앞잡이고 공산주의가 이거는 진짜다. 그래서 소련 공산당이 혁명에 성공한 것이 1917년입니다. 17년. 그런데 처음에 공산당이 일어나기 전에 공산당에 두 패가 있었어요. 멘셰비키 금 다수파, 온건파요. 근데 다수파가 혁명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 정예, 그걸 볼셰비키 그래요. 볼셰비키. 레닌, 트로츠키 이런 사람들이 소수 강경파예요. 그런데
혼란한 시기에는 목소리 크고 강경한 사람들이 애국자처럼 보이고 그 사람들이 대세를 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레닌, 트로츠키 이런 소수파 볼셰비키가 혁명을 일으켰는데 자꾸 밀려서 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트로츠키라는 사람이 유대인 출신인데 뛰어난 이론가입니다. 특별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장교들을 다 집에 보내고 쫄병들만 모아가지고 쫄병 군대로 모아가지고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사느니 전투하다가 죽자. 쫄병들이 투표해가지고 네가 대장해라. 트로츠키 쫄병 군대가 망해가던 전장터를 역전시켰어요. 그래서 이 밑바닥 사람들이 분노하고 단결하면은 이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지식인 찾고 뭐 그렇게 찾지만은 중요한 것은 바닥이죠. 바닥. 민초지요. 민초.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는데 두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너는 모세처럼 지팡이 들고 나를 따르라 하지 말고 백성들 속에 사병들 속에 더불어 먹고 자고 더불어 전진해라. 그 이제 공동체적 민주적 지도력을 일러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가서 목숨 걸고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몸을 아끼고 게을러서 적게 밟으면 적게 주고 목숨 걸고 용감하게 많이 밟으면 많이 준다. 그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해방 직후에 미 군정 하에서 아주 공산당이 그 박헌영 지도력 밑에 정부의 밑바닥으로 소작인들 속에 경상도 머슴들 속에 퍼져 들어가가지고 당원을 확보했어요. 이놈의 세상 뒤집자. 지주하고 소작인하고 다 같이 평등해야 될 거 아니냐.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배추 뿌리 먹냐. 평등 세상 만들자.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공산당 당원이 80만. 그런데 그대로 됐으면은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 안 되고 박헌영이 대통령이 됐을 겁니다. 왜냐? 78%가 지지하고 당원이 80만이고 소작인, 머슴, 밑바닥 사람들이 다 지지하니까 초대 대통령이 박헌영이 될 거의 뭐 확실했지요. 그런데 정치학의 용어가 있습니다. 보수 우파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 진보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 보수 우파가 분열로 망하는 거는 우리 국민의힘 보면 알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 그걸 탄핵한 걸 누가 앞장서서 했습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이 거기 표를 찍어가지고 탄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아주 정치학의 용어입니다. 그런데 좌파 진보 진영은 자충수를 두는 거예요. 왜냐? 데모하고 물러나라 하느라고 공부를 안 했어. 그 정책이 없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스스로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볼 때 노란봉투법 같은 거는 자충수가 시작되는구나.
안 그렇습니까? 그 나라에 기업하기가 좋아야지 노조만 밀어주고 기업가를 이렇게 기업할 의욕이 없게 하면은 우리나라 같이 지하 자원이 없는 나라는 이거는 망하는 길로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한 나라나 회사나 일어서는 데는 50년, 100년 걸려도 망하는 데는 5년이면 충분합니다. 5년이 뭡니까? 5달만 해도 망하는 거는 쉬워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누군가는 제정신으로 정신 차리고 나가야 되지요. 그런데 공산당이 해방 후에 지지가 78%지 북한에는 소련이 와가지고 김일성이 잡고 있지. 이러니까 남한 정세가요 바람 앞에 등불 같았어. 그대로 나갔으면 이거는 공산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죽을 꾀를 쓴 거예요. 자기가 이제 대통령 다 된 줄 알고 당비가 모자리니까 위조 지폐를 만들었어요. 그래, 위조 지폐를 조선 정판사라는 인쇄소를 일제시대에 돈 찍어내던 인쇄소를 인수해가지고 일본 시대 100원짜리 돈 찍던 그걸 구해가지고 위조 지폐를 계속 찍었습니다. 그걸 당비에 80만 당원을 유지하려니까 돈이 필요하지요. 또 경제가 혼란해져야 공산당이 유리하지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그때나 지금이나 나라 생각보다가 자기들의 계급, 당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집권하려고 그러면 경제가 혼란해져야 돼. 경제가 잘 되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위조 지폐를 찍어가지고 서울 소공동, 지금 서울 롯데호텔이 있는 조선호텔 그 부근에 일제시대 인쇄소를 사들여가지고 거기에 밤새 돈을 찍었어요. 그런데 미 군정청에서 위조 지폐가 너무 많이 도니까 경제가 이거 흔들리지요. 그래서 일본 시대에 경찰하던 사람 채용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수사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경찰 출신을 쓰게 된 동기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위조 지폐를 조사하라. 그러니까 참 일제시대 일본 형사 앞제비들이 그 아주 뛰어나잖아요. 보니까 서울 소공동에서 인쇄소에 밤새 덜커덕 기계 소리가 나고 새벽 되면은 추력이 한 대 탁 와가지고 뭘 싣고 자꾸 나간단 말이야. 저기 수상하다. 그래서 밤중에 급습을 했어요. 돈 찍어내는 현장을 잡았는데 12명을 인쇄공들을 체포했는데 전부 박헌영 부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헌영의 위패 사건입니다. 조사를 하니까 박헌영이 주범인 걸 알고 군정청에서 체포령을 내렸어. 체포령을 내리니까 이거는 꼼짝 못하지요. 서울에 숨어 있다가 어떻게 도망했냐면은 행상을 만들었어요. 장례식 하는 거. 관 속에 들어가 가지고 관 속에서 이제 숨어 있고 행상 만들어서 공산당 핵심 당원 12명이 행렬을 메고 서서 출발해 가지고 망우리 고개로 동두천으로 포천으로 월북을 했어.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해주에 딱 있으면서 남조선 노동당 그걸 이제 조종한 거이지요. 그런데 참
그러게 되니까 국민들이 이 공산당이 해방하는 애국 세력인 줄 알았더니 뭐 위패 찍고 저것들만 살 길을 찾고 이거 아니네. 인기가 떨어진 거야. 그런데 이승만은 참 거기 시대를 보는 눈이 탁월했습니다. 자, 공산당은 북한 그러고 박헌영 쪽에 줄 서고 또 민족주의 세력은 김구 선생 밑에 줄 서고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귀국하고 보니까 자기 편이 없어. 그래서 지주들, 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이 한민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승만을 대표로 옹립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조건에서 1948년 5월 10일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남한 문제를 가지고 대화하다가 자꾸 미국 쪽에서 보니까 공산당 흉계가 이거는 남조선까지 공산화하려는 계획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해체하고 유엔으로 넘겼습니다. 대한민국 문제는 유엔이 맡아서 해라. 그러니까 유엔에서 해방된 지 1년 뒤에 자주 선거, 남북한 공동선거, 유엔 감시하에 선거하기로 했습니다. 이 1948년 5월 10일이 선거 날짜예요. 선거 날짜인데 그때 김구 선생은 참여 안 했어요. 선거에. 김구 선생이 속했던 당이 한국독립당, 한독당인데 그는 남한이 단독 선거하는 걸 반대했으니까 단독 선거하게 된 과정이 1946년 해방 다음 해 6월 3일에 이승만 박사가 정읍에 갔어요. 전라북도 정읍에 있지요. 정읍에 가서 그 정읍 발언이라고 우리 역사에 획을 끼건 중요한 발언입니다. 자,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소련이 하는 짓을 보니 남북 통일 정부가 어렵다. 소련은 분명히 공산화하려 하니 그냥 있다가는 우리 남조선까지 공산화될 게 틀림없다. 그래서 1946년 6월 3일에 이승만 박사가 정읍에서 남북 단일 정부가 어려울 것 같으니 남한이라도 단독 정부를 세우자. 이게 이제 이승만 발언이야. 그 정읍 발언 그래 하죠. 그러니까 막 나라가 들끓었어. 박헌영의 공산당 계열은 막 매국노라 그러고, 그리고 김구 선생, 그리고 김규식이라는 중도 우파, 여운영이라는 중도 좌파. 미국의 하지 사령관은 좌우 합작 정부를 만들라 했어요. 이승만한테 정권 줄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 미국 하지 중장이. 중도 우파의 김규식, 중도 좌파의 여운영을 대표로 해서 좌우 합작 정부를 세운다. 미 군정청에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이승만 박사가 그래 되면 문제가 있다. 왜냐? 2차 대전 후에 동독, 폴란드, 체코, 헝가리 전부 30개 나라가 좌우 합작 운동을 했어요. 좌우 합작 운동했던 나라들이 30나라가 전부 공산화돼 버렸어. 이승만은 국제 정세에 밟으니까 그거는 공산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다. 동구라파를 봐라. 동독이니 헝가리니 체코니 전부 좌우 합작 운동하다가
공산화됐지 않냐? 대한민국도 소련의 흉내가 좌우 합작, 그리고 우파의 김규식 내세우고 좌파의 여운영 내세워가지고 좌우 합작 정부 세우려고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는데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이승만 박사는 그걸 꿰뚫어 본 거예요. 이래 가면 공산화된다. 그래서 정읍에 가서 46년 6월 3일 좌우 합작 이런 거는 안 된다. 남한 단독 정부라도 세워가지고 공산화를 막고 다음 단계로 통일로 나가야 한다. 그게 이제 우리 역사의 획을 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48년 5월 10일 정부 선거를 하게 됐는데 유엔 선거감시인단이 휴전선 넘어 38선 넘어 북한에 들어가려니까 북한은 공산당이 다 차지했으니까 유엔 감시단을 못 들어오게 했어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유엔 감시단 오지 마라. 그러니까 이승만 주장대로 남한이 선거를 단독으로 했는데 그때 이제 서울의 공산당 서울 지부장이 그 사람이 아주 특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홍민표요. 홍민표. 우리 해방 역사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이 홍민표가 이 사람이 박헌영한테 그랬어요. 선거에 참여해야 됩니다. 바닥 사람들이 공산당 지지하니까 5월 10일 선거에 참여하면 우리가 200석 중에 100석은 차지합니다. 이러니까 박헌영이 악수를 뜬 거예요. 자충수를 뜬 겁니다. 김일성과 박헌영이 북한에서 의논해가지고 남한 새로운 선거에 협조하지 말고 서울시당 공산당원이 6만 명이 됐어. 6만 명이 수류탄 10,000개를 구해가지고 선거날 폭동을 일으켜라. 선거가 안 되게 해라. 이런 지시가 내렸네. 그런데 홍민표는 그래 하면 기회를 놓친다. 선거를 해가지고 100석만 차지하면 우리가 되는데 왜 선거에 참여 안 하고 수류탄 10,000개 가지고 폭동 일으키면 우리는 남조선에서 우리는 기회를 잃는다. 서울시당 위원장이 그러니까 북한 김일성 공산당에서 괘씸하거든.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평양으로 올라오라. 홍민표가 평양에 가면은 자기는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숨어 있다가 을지로 육가를 대낮에 걸었어. 대낮에 날 잡아가라고. 이제 전국에 수배령 된. 왜냐? 수류탄을 10,000개를 모으고 있는데 2,000개 모았을 때 적발돼 버렸어. 자꾸 수류탄이 없어지니까 조사를 하니까 수류탄 2,000개를 모아놨으니 이게 적발됐지요. 그러니까 서울시당 위원장 홍민표가 수비령이 내린 거예요. 숨어 있다가 하루는 탁 정장을 하고 을지로 육과 거리를 날 잡아가시오 하는 식으로 대낮에 걸었어. 그러니까 영락교에 집사를 했는데 훌륭한 검사가 있었어요. 방공 검사지. 오제도 검사라고. 기억나십니까? 참 훌륭한 검사입니다. 오제도 검사가 영락교회 집사인데 전부 공산당을 색출하는 작업을 하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검사님, 홍민표가 지금 잡아가라는 뜻이 을지로 육가를 대낮에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조를 보냈지. 가가지고 홍민표 선생 아닙니까? 예, 그렇수다.
체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제도 검사가 자기한테 데리고 오라 그랬어. 그래서 홍민표한테 오제도 검사가 당신 수배령 내려 있는 걸 아는데 대낮에 걷는 거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당신 오늘 저녁에 당신 집에 가서 식사 대접 받을 수 없냐? 그러니까 뭐가 있다 생각하고 그러죠. 자기 집에 전화했어. 여보, 오늘 귀한 손님이 가니까 식사 준비해 놓으세요. 저녁에 이제 홍민표하고 오제도 집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이 보리밥에 콩나물국에 김치하고 반찬이 너무 없는 거요. 그러니까 장민표가 화가 났어. 내가 명색이 서울시당 위원장인데 대접을 이래 하요. 그러니까 오제도 검사가 미안해가 아내를 불렀어. 여보, 손님한테 이래 대접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손님 대접 이리 불실해가지고 너무 실례지요. 그러니까 오제도 검사 아내가 울었어요. 눈물을 닦으면서 여보, 검사 월급이 몇 푼이요? 교회 11조 하고 그러고 날마다 손님은 데려오고 애들 먹일 것도 없는데 나는 어떡합니까? 울었어. 우니까 홍민표가 보니까 진담인 같거든. 네, 잠깐 집안 검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가가지고 신발장을 들어보니까 제대로 된 구두가 없어. 낡은 구두에. 식당에 가서 장독을 들러보니까 쌀도 제대로 없고 너무 가난해. 그래서 이승만 밑에 오제도 카모 이건 대단한 충신인데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구나. 감동을 했어. 그래가지고 오제도 검사한테 내가 자수하겠수다. 그래서 홍민표가 자수를 했어. 자기가 자수하면서 자기 밑에 있던 공산당 당원들한테 발표를 했어. 나는 이런 일로 우리가 선거에 참여했으면 100표는 얻을 텐데 박헌영, 김일성이 생각을 잘못해서 선거 참여도 못하고 수류탄 10,000개를 모아가지고 이거 폭동을 일으키라 하니 나는 나라 백성 위해서 자수합니다. 우리 애국자 공산당 당원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자수할 사람은 자수하고 그냥 있을 사람은 그냥 있고 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 다음 달에 조선 공산당 당원이 몇 명이 자수했냐? 34만 명이요. 34만 명. 그러니까 역사에 나오는 거지요. 내가 이런 얘기 왜 하냐? 이번 주가 해방 80주년이고 건국 77주년이요. 그런데 우리는 해방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해방을 했지만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세우는 정부를 세운 거는 또 차원이 다르니까 3년간의 그런 혼란기를 거쳐서 대한민국 정부를 딱 3년 뒤에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세운 겁니다. 5월 10일 선거를 했는데 당군 일에 처음 선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선거하면서 여성까지 전부 투표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선거하니까 거의 87%가 선거에 나섰어. 국민들이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승만 정부가 1948년 8월 15일에 세워졌는데 우리나라가 독특한 게 뭐냐? 기도로 시작했어요. 헌법을 먼저 만들고 정부 세우는 거거든요.
헌법 만드는 날이 1948년 5월 31일이요. 5월 31일 날 헌법 통과시키는 회의하는데 임시의장이 이승만 박사랬어요. 이승만 박사가 그때 국회의원 뽑힌 사람이 198명이요. 전체는 200명인데 제주 4.3 폭동사건이 일어나서 제주도 국회의원은 못 뽑혔어. 그러니까 198명이 모여가지고 헌법을 통과시키는 걸 재헌의회라 그래. 재헌의회를 하는데 이승만 박사가 사회하면서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윤영 목사라고. 북한에서 조만식 장로하고 같이 조선민주당을 창당했다가 김정일이 박해로 남한으로 월남했던 사람이 이윤영 감리교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남산 밑에 개척교회 하면서 출마해가지고 종로구 중구의 국회의원이 됐어요. 목사면서 국회의원이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첫 마디가 뭐냐 하면은 이윤영 동지께서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윤영 국회의원 목사가 단상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대한민국 관보,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 기록을 관보라 그래요. 대한민국 관보 제1 1호에 이윤영 목사의 기도문이 그대로 나와요. 국회 도서관에 가면은 관보가 쫙 있습니다. 첫 번째 관보 1페이지에 이윤영 목사의 기도부터 나와요. 나는 그 국회 도서관에 가서 그걸 옮겨 적다가 감동해서 눈물이 나더라고. 세계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지만은 나라를 세우는 그 헌법 만드는 그 시작에 기도하고 만든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 이건 위대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윤영 목사의 기도 내용이 내가 한번 인쇄해가지고 돌려드리겠습니다. 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이 절절히 가슴에 다가와요. 그래서 시작된 나라가 대한민국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 77년 해방 80주년 돼가지고 세계 역사에 뛰어난 나라를 만들었지요. 2차 대전 후에 새로 생긴 신생 독립국가가 120나라입니다. 120나라 중에서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와주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한 나라요. 어느 나라겠습니까? 대한민국만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니까 국가 예산의 80%가 미국 원조 물자예요. 미국의 잉여 농산물 480 잉여 농산물 간 법이 있어요. 미국에 남는 양식을 후진국에 원조해 준다. 그게 480 법이라 그래. 그 원조 물자를 양식을 받아 가지고 그걸 국민한테 팔아 가지고 공무원 월급 준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액이 저 탕그스텐 그 중석 그래, 중석. 여자들 가발, 오징어 이것밖에 수출 못했어요. 그게 뭐 그때 200만 달러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가 뭐 국가 재정의 80%가 미국 원조니까.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국민의 80%가 문맹이요, 문맹.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 이승만 박사가 이래가지고는 민주주의를 못한다. 민주주의 투표하려면 자기 이름이라고 써야지 이러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전 국민
국민 교육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나도 경북 청송 산골에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우리 반에 26살 먹은 애 아버지도 있었어. 전부 한 반이야, 한 반. 120명이 한 반이야. 전부 국민 교육. 근데 교과서를 찍을 돈이 없어. 그래서 이승만이 미국 갔어요. 미국 가가지고 미국 록펠러 이런 재벌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나라를 세웠는데 교과서를 찍을 돈이 없어. 민주주의 교육을 시켜야겠는데 이거 돈이 없으니 좀 지원해 주세요. 미국말로 도네이션이요. 도네이션 해주세요. 그러니까 돈 모아가지고 교과서 찍었어요. 우리가 그 책으로 바두가 이리 오너라. 그거 배운 거예요. 그래, 이 나라가 이만큼 존재하는 게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습니다, 나는. 근데 지금 와서 노란봉투법이니 이렇게 쌓고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이거는 손해를 주는 정치지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나는 길거리에 나가서 물러가라. 옛날 많이 해봤는데 이제 좀 그런 방법보다가 지금은 딴 거 없어.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야 돼. 하늘 보호자를 움직여야 돼요. 하늘 보호자를 움직여가지고 애국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정말 전 세계에 예수 잘 믿어가지고 민주주의하고 선진국 되고 통일되는 복받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강두려교회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내가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다 가버렸네. 우리가 서론하는데 벌써 시간 가버렸네. 예, 다음 주에 연속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우리 국민이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 투표할 때도 눈을 감고 찍는 건지 제대로 찍지를 못해. 이승만 박사가 투표 제대로 시키려고 미국서 종이 구걸에다가 바두가 이리 오너라 교과서 찍어서 국민교육 시켰는데 국민들이 학벌은 좋은데 머리가 비었어. 머리가 빈 사람들이 국회에 꽉 차면 국회의사당이 골빈당이야. 그렇지요? 성경에 바른 지식이 없는 교인들이 예배당에 모이면 예배당이 골빈당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정말 잘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잘합시다. 예. 그래서 교회 중에 교회, 빛을 발하는 교회로 우리가 한번 일어섭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로 이 나라를 이만큼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로, 아시아에서 처음 기독교가 성공한 나라로,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생각을 고치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고칠 수 있는 법은 신약, 구약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힘을 다하고 기도를 합하여 하늘 보호자를 움직여서 좋은 나라, 통일한국, 선진한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